소년이 온다는 바로 이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인간이 행위라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질문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간 제가 읽었던 한강의 소설 중에서 가장 소개를 미루고 싶었던 소설 한 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뒤로 예전에 제가 소개하지 못했던 소설을 몇 권 추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간 제가 읽었던 한강의 소설 중에서 가장 소개를 미루고 싶었던 소설 한 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소년이 온다인데요. 왜 이 책을 미루고 싶었냐면 저는 이 책이 너무 아팠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읽으면서는 우느라 힘들어서 중간중간 책을 내려놓고 쉬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은 뒤에도 며칠 동안 소설에 그려진 이미지들이 자꾸 떠올라서 본의 아니게 후유증을 겪기도 했고요. 제가 이처럼 좀 힘들게 읽다 보니 소설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기가 늘 머뭇거려졌던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 일을 그린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일이며 폭력에 반대에 서는 것이다. 인간의 수많은 폭력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질문하고 어떤 것을 포용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소년이 온다는 바로 이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인간이 행위라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질문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공식적인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이죠. 그 사건이 이후에 한국 민주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고 또한 당시 시민들의 외침 또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것이니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어쩐지 그 표현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일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전두환 군부 세력이 자신의 통솔하에 있던 군인들을 동원해 광주 시민 4천여 명을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학살한 사건이고 동시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군부 세력에게 광주의 어린 학생들로부터 성인 시민들까지 직접 맞서서 저항하고 싸웠던 항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게 광주는 오히려 학살과 항쟁이라는 두 가지 선명한 모습으로 더 다가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모두 6명의 다른 화자가 등장합니다. 모두 나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당시에 함께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장에서는 시위대 속에 함께 있었다가 놓친 친구 정대를 찾는 중학생 동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동호는 이 소설 전체를 끌고 가는 존재이자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그 소년을 지칭합니다. 2장에서는 동호가 찾던 친구 정대가 계엄군에 의해 살해당한 뒤 죽은 넋으로 등장해서 군인들에 의해 옮겨지고 태워지는 시신들의 마지막 광경을 목도하고 3장에서는 동호와 함께 도청에 있었던 은숙이 나중에 출판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호되게 검열을 당하고 심지어 수배 중인 사람을 한 번 만났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뺨 7대를 맞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장은 동호와 함께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았던 진수와 함께 조사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교대 복학생의 트라우마와 이후의 삶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5장에서는 역시 동호와 함께 도청에 있었던 당시 미싱사였던 선주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막내 아들 동호를 잃은 동호의 어머니의 슬프고도 아픈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소설에서 이처럼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그때의 사건이 대학생, 공장 노동자, 그리고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각 죽었든 살았든 간에 당시의 경험과 트라우마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 부분을 읽으면서 내용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동호를 너라고 호명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5월 20일의 사건, 총을 맞은 2명의 시신을 발견하고 시민들이 걸기했던 광주역 앞에 동호는 친구 정대와 함께 시위하러 갔다가 정대가 근처 건물 옥상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처음 누나들을 만났을 때 네가 한 말 중 사실이 아닌 게 있었다. 역전에서 총을 맞은 2 남자의 시신이 리어카에 실려 시위대의 맨 앞에서 행진했던 날, 중절모를 쓴 노인부터 12살의 아이들, 색색의 양산을 쓴 여자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던 저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대를 본 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였다.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옆구리에 총을 맞는 것까지 봤다. 아니, 정대와 너는 처음부터 손을 맞잡고 선두의 열기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귀를 찢는 총소리에 모두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공포다. 괜찮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 대열로 돌아가려는 아수라장 속에서 정대의 손을 놓쳤다. 다시 총소리가 귀를 찢었을 때 모로 넘어진 정대를 뒤로 하고 너는 달렸다. 셔터가 내려진 전자제품점 옆 담벼락에 아저씨 셋과 함께 붙어섰다. 그들의 일행인 듯한 남자가 합류하려고 달려오다 어깨에서 피를 뿜으며 엎어졌다. 시상해, 옥상이여. 네 옆에 서 있던 머리가 반쯤 벗어진 아저씨가 숨차게 중얼거렸다. 옥상에서 영규를 쐈어. 옆 빌딩 옥상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 비트적 일어나려던 남자의 등이 튀어올랐다. 배에서부터 번진 피가 삽시간에 상반신을 감쌌다. 옆에 선 아저씨들의 얼굴을 너는 올려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머리가 벗어진 아저씨가 입을 막으며 소리 없이 떨었다.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 가운데 쓰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봤다. 네가 입은 것과 똑같은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얼핏 보인 것 같았다. 운동화가 벗겨진 맨발이 꿈틀거린 것 같았다. 네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입을 막고 떨던 아저씨가 네 어깨를 붙들었다. 동시에 옆 골목에서 청년들 셋이 달려나갔다. 쓰러진 사람들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막 일으키려 했을 때 광장 중앙의 군인들 쪽에서 연발 총성이 터졌다. 맥없이 청년들이 쓰러졌다. 너는 거리 맞은편의 넓은 골목을 건너다 봤다. 30여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양쪽 담벼락에 붙어서서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총성이 멎은 뒤 3분쯤 지나 맞은편 골목에서 유난히 키가 작은 아저씨가 한달음에 뛰쳐나왔다. 쓰러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다시 연발 총성이 울리고 그가 쓰러지자 여태 너를 붙들고 있던 아저씨가 두꺼운 손바닥으로 네 눈을 가리며 말했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여. 아저씨가 네 눈에서 손을 뗀 순간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맞은편 골목의 남자 둘이 쓰러진 젊은 여자를 향해 달려가 팔을 잡고 일으키는 것을 너는 봤다. 이번엔 옥상에서 총성이 울렸다. 남자들이 나동그라졌다. 더 이상 아무도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정적 속에 10여 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군인들의 대열에서 2인 1조로 20여 명이 걸어 나왔다. 앞쪽에 쓰러진 사람들을 신속하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때를 기다린 듯 옆 골목과 맞은편 골목에서도 여남은 명이 달려나가 뒤쪽에 쓰러진 사람들을 들쳐봤다. 이번엔 옥상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정대를 향해 그들처럼 달려가지 않았다. 네 곁에 있던 아저씨들은 숨이 끊어진 일행을 업고 서둘러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갑자기 혼자 남은 너는 겁에 질려 저격수의 눈에 띄지 않을 곳이 어디일까만을 생각하며 벽에 바싹 몸을 붙인 채 광장을 등지고 빠르게 걸었다. 동호는 총에 맞아 넘어진 정대를 돕고 싶었지만 도우려는 사람들마저 족족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정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도청 앞 상무관으로 가서 시신 수습을 돕게 됩니다. 키가 작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작고 어려 보였던 중학교 3학년인 동호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같이 집에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다시 광주 시내로 들어와 도청을 지키는 시민들 30-40명을 학살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죽게 됩니다. 7개의 뺨이라는 제목이 달린 3장에서는 당시 수피아 여고 3학년이었던 은숙이
이후에 출판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수배 중이던 번역자를 한 번 만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비겁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은숙에게 넘겨버린 사장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가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뺨 7대를 맞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7개의 뺨은 군부 세력의 폭력성과 시민에 대한 모욕을 상징합니다. 은숙은 사실 그 당시의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또 잊으라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청 앞 분수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민원실에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기 위해 7대 딱이 맞은 경험을 하루에 1개씩 잊기로 했지만 그녀는 태도를 변경합니다. 심각하게 검열당하고 훼손되어 볼 수조차 없는 극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연극이 상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7번째 뺨을 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그것을 잊기보다는 오히려 기억하기로 합니다. 함께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어린 동호를 떠올리며 이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사장은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진수와 함께 고문을 받은 교대 복학생의 1인칭 관점으로 쓰여집니다. 지독한 고문, 상처난 자리에 약솜을 끼우고 또다시 계속되는 가혹행위. 심지어 진수는 총을 메고 있었다는 이유로 더 굴욕적인 고문을 받습니다. 그는 증언합니다. 당시 도청에 남았던 사람들, 그들은 날이 밝아 시민들이 분수대 앞으로 모일 때까지만 도청을 사수하자고 생각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고, 도청을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다면 평생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어린 친구들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계엄군에게는 무려 80만 발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광주의 인구가 40만이었으니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거죠. 이 장에는 한강이 이 책 소년이 온다에서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질문이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색 전구가 하나씩 나가든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나 역시 안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사료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부마 항쟁에 공수부대로 투입됐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 이력을 듣고 자신의 이력을 고백하더군요. 가능한 한 과격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잔인하게 행동한 군인들에게는 상부에서 몇십만 원씩 포상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동료 중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맷값을 주면서 사람을 패라는데 안 패릴 이유가 없지 않아?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어느 한국군 소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마을회관에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모아놓고 모두 불태워 죽였다지요. 그런 일들을 전시행한 뒤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그 기억을 지니고 우리들을 죽이러 온 겁니다. 제주도에서, 관동과 난징에서, 보스니아에서, 모든 신대륙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인간입니다. 날마다 이 손에 흉터를 들여다봅니다. 뼈가 드러났던 이 자리. 날마다 희끗한 진물을 뱉으며 썩어 들어갔던 자리를 쓸어봅니다. 평범한 모나미 검정 볼펜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흙탕물처럼 시간이 나를 쓸어가길 기다립니다. 내가 밤낮 없이 짊어지고 있는 더러운 죽음의 기억이 진짜 죽음을 만나 깨끗이 나를 놓아주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할 길이라는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소년이 온다의 영어 번역본 제목은 휴먼 액츠입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심에 근거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군대가 우리를 죽이는 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싸움을 이어갔던 사람들의 행위가 있다면, 정반대편에는 내 모습이 영화 같지 않냐고 낄낄대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의 허리를 짓밟고 대검을 휘두르며 쏴 죽이는 행위도 인간의 행위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용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또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생존하기 위해 비겁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일 것입니다. 당시의 계엄군 사령부는 마치 사육의 목적을 둔 개를 훈련시키듯이 극도의 정신적 압박과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군인들이 불타는 복수심과 증오 속에서 시민들을 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광주 진압작전은 이름이 화려한 휴가였습니다. 역설적이고 끔찍하죠. 이처럼 사육기계로 훈련되고 증오를 발산할 수 있는 존재도 역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을 어디까지 이해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디까지 우리는 그들을 같은 인간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만 저자의 대답은 쉽게 화합이나 용서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저자는 고통받은 자들과 죽은 자들, 그들을 다시 오늘날 이 자리로 불러내면서 우리가 따뜻한 위로와 인정을 건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소년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아름답고 순결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현재형으로 온다라고 적었듯이 그 소년의 오늘날 우리에게로의 귀환은 5.18 민중항쟁에서 폭압에 맞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그들의 순수하고도 양심에 근거한 행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애도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책무에 대한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장은 동어 어머니의 자기 고백입니다. 정말 이 장은 너무 목매이고 가슴이 아파서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고백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거나 내가 30살의 막둥이 너를 낳았는디, 나는 타고나기를 왼쪽 젖꼭지 모양이 이상해서 너희 형들은 잘 나오는 오른쪽 젖만 빨았는디, 내 왼쪽 젖은 퉁퉁 붓기만 하고 애기들이 빨지 않아서 보드라운 오른쪽 젖하고 딴판으로 단단해져 버렸는디, 그렇게 흉한 짝젖으로 여러 해를 살았는디, 하지만 너는 달랐는디, 왼쪽 젖을 물리면 물리는 대로 이상하게 생긴 젖꼭지를 순하게 빨아주었는디, 그래서 두 젖이 똑같이 보드랍게 늘어졌는디, 어쩌구나 젖먹이 적에 너는 유난히 방긋 웃기를 잘했는디, 향긋한 노란 똥을 배의 기저귀 위에 누웠는디, 어린 짐승같이 네 발로 기어댕기고 아무거나 입속에 집어넣었는디, 그러다 열이 나면 얼굴이 푸래지고 경기를 함수로 시큼한 젖을 내 가슴에다 토했는디, 어쩌구나 젖을 뗄 적에 너는 손톱이 종이매니로 얇아질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빨았는디, 온나 이리 온나 손뼉치는 내 앞으로 한 발 두 발 걸음마를 떼었는디, 웃음을 물고 7걸음을 걸어 나한테 안겼는디, 8살 묵었을 때 네가 그랬는디, 난 여름은 싫지만 여름밤이 좋아.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듣기 좋아서 나는 네가 시인이 될라는가 속으로 생각했는디, 여름밤 마당 평상에서 너희 아버지하고 삼형제하고 같이 수박을 먹을 적에 입가에 묻은 끈끈하고 다디단 수박물을 네가 혀로 더듬어 핥을 적에.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 참사가 발생하던 그날,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작가는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건 광주잖아. 한강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런 면에서 한강의 말처럼 광주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어디서인가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광주들이 계속될 때, 생명들이 힘에 의해 함부로 짓밟힐 때 직접 함께 나가 싸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빚이나 아픔은 있어야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한강 작가는 그 누구보다 그 마음의 빚을 무겁게 느껴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힘든 영상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